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한국에서 살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로버트 윌슨 교수는 이 남성의 기록을 확인하더니 경악했습니다. 30년간 연구해온 미국 중산층의 모든 통념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민이 아닌 체제 탈출입니다. 미국 사회보장국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이주한 미국인이 정확히 17만 251명이며 그중 73%가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대체 왜 선진국 시민들이 한국행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들이 발견한 충격적인 한국의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가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 최고 명문 의대에 입학해 누구보다 밝은 미래가 보장되었던 제 여동생이 졸업을 6달 앞두고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인즉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 지구 반대편 나라로 이민 간다는 것,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미친 짓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다면 시카고 남부에서 태어나 자란 나에게 안전이라는 단어는 항상 잠그기, 밤에 혼자 걷지 않기, 총기 사고 뉴스를 매일 접하며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선 새벽 3시에 여자 혼자 걸어도 안전해. 여동생의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총기 사고로 4명의 지인을 잃은 가족, 수십억의 학자금 대출을 짊어진 채 매일을 불안에 떨며 살던 우리가 한국어 문장 하나에서 시작된 여정을 통해 어떻게 새 삶을 찾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니얼입니다. 시카고에서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34살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아들과 딸 셋이 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수학교사, 어머니는 지역 도서관 사서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자랑스러워했던 소피아 여동생은 시카고 의과대학 최고 성적의 학생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미국 중산층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 교육을 중시하는 부모님,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믿으며 자란 자녀들, 특히 여동생은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항상 반에서 1등, 고등학교 시절엔 전국 과학 경시대회 우승자, 그리고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한 최고 명문 의대생. 여동생은 앞으로 1년만 더 지나면 의사가 되어 안정된 미래를 얻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랬던 여동생이 2024년 11월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 의대 그만두기로 했어. 포크를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반응하셨죠. 뭐라고? 농담이지? 진심이에요. 정우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갈 거예요. 정우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우리 가족 중 누구도 아시아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야? 정우가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3달 전에 병원 실습할 때 만난 한국인 의사예요. 방문 교수로 와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피아, 넌 미쳤니? 7년 동안 공부한 걸 다 버리겠다는 거야? 그것도 겨우 만난 지 3달 된 남자 때문에? 미친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제 삶을 제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동생의 단호한 표정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설득, 여동생의 반발, 그리고 제 분노가 뒤섞였죠. 저는 여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평생 꿈꿔온 의사의 꿈을 포기한다고? 그것도 한국인이랑 결혼해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로 간다고? 정신 차려. 여동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꿈은 의사가 되는 게 아니었어. 그건 우리 가족의 꿈이었지. 나는 다른 삶을 원해.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배신감, 혼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여동생의 선택에 대한 분노로 밤을 지새웠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동생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우리 가족 모두를 구하게 될 줄은. 바로 다음 날 제가 사는 동네에서 편의점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2명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아침에 확인하면서도 이상하게 무감각했습니다. 또 하나의 뉴스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미국에서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린 총기 사고, 그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상인지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동생의 선언 이후 일주일, 우리 집은 얼음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부모님은 여동생을 설득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여동생은 완강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혼란 사이를 오갔죠. 퇴근 후 여동생의 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여동생은 이미 짐을 싸기 시작한 중이었습니다. 정말 가려고? 제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응. 다음 달에 결혼식이야. 한국에서. 소피아,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넌 의사가 될 사람이잖아. 미국에서 의사면 얼마나 좋아? 연봉도 높고
존경받고 거기 가서 뭐 하게? 영어 선생님이라도 할 거야? 여동생이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돈이 전부는 아니야. 미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 뜻없는 소송 위험, 천문학적인 학자금 대출, 환자보다 보험사와 싸우는 시간이 더 많은 현실. 그래도 한국? 왜 하필 거기야? 너 거기 말도 못하잖아. 정우가 내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어. 그리고 난 의학 영어를 잘해. 한국 대형 병원에서는 영어 가능한 의사를 필요로 해. 대화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죠. 그 남자, 너 꼬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같은 미국 여자 데리고 자기 나라 가서 자랑하려고? 아니면 영주권 때문에? 여동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우는 영주권 필요 없어. 한국에서 최고 병원 의사라고. 그리고 그런 편견 좀 버려. 모든 아시아 남자가 너희가 생각하는 스테레오타입이 아니야. 그걸 어떻게 믿어? 석 달밖에 안 만났잖아. 가끔은 석 달로 충분해. 특히 그 사람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일치할 때. 무슨 가치관? 대체 뭐가 너를 그렇게 바꿔놓은 거야? 여동생이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난달 응급실 당직이었어. 그날 총기 사고로 3명의 10대가 실려왔어. 1명은 이미 도착했을 때 사망했고 나머지 2명은 필사적으로 살렸지만 1명은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어. 여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정우도 함께 있었어.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 총기 규제가 엄격해서.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되어도 이 시스템 속에서는 말을 끝마치지 못하고 여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총기 사고는 시카고에서 너무 흔한 일이었습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시절 총격 사고로 친구를 잃은 경험이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정상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어디나 위험은 있다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내 인생을 완전히 뒤엎을 만한 이유는 안 돼. 여동생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알아? 정우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밤에 총소리를 듣고 엄청 놀랐대. 진짜 총소리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야. 30살을 살면서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총소리 없는 삶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방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소피야, 후회할 거야. 지금이라도 생각 좀 해봐.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무리의 10대들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본능적으로 손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였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계심이 몸에 배어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창문을 확인하고 경보 시스템을 켜는 일상적인 의식을 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여동생의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동생은 이미 휴학 절차를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까지 예약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은 체념한 듯했지만 저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여동생 이야기는 금기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데니얼, 자네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네. 상사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마케팅 캠페인을 우리가 맡게 됐어. 자네가 리드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삼성이요? 한국 회사 아닌가요? 맞아. 문제 있나? 아니요. 그냥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요. 상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좋은 기회야. 국제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보너스도 있을 거야. 한국 담당자들이 다음 주에 시카고로 오니까 그때 만나서 얘기해보자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비록 여동생 때문에 한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이건 제 커리어의 중요한 기회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리, 문화, 경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찾아보았죠. 놀랍게도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선도국이었고 의료 시스템도 상당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의사로서 저기서 일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겠네? 처음으로 여동생의 선택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삼성 담당자들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마케팅팀 3명과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그중 진아라는 여성이 미국 교육을 받아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그녀가 팀의 통역을 맡게 되었죠. 한국에 대해 뭐 알고 계세요? 첫 미팅 후 커피를 마시며 진아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거의 없어요. 제 여동생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곧 한국으로 이주한다는 것 말고는. 오, 정말요? 그렇군요.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아시아 국가니까 뭔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이미지가 있죠. 진아가 웃었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네요.
한국은 굉장히 이중적인 나라예요. 전통과 최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곳이죠. 서울은 뉴욕보다 더 현대적인 면이 있어요. 정말요? 그럼 미국보다 발전된 부분도 있나요? 많죠. 인터넷 속도, 대중교통, 의료 시스템, 특히 치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란 건 밤에 돌아다니는 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여동생이 했던 말과 비슷했으니까요. 치안이 그렇게 좋아요? 네. 한국에서는 새벽에 여자 혼자 길 걷는 것도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총기 소지가 불법이라 총기 사고도 거의 없고요. 총기 사고, 그 단어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제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지역 뉴스였죠. 속보 시카고 북부 고등학교 인근에서 총격 사건 발생. 1명 사망, 3명 부상. 진아가 제 표정 변화를 알아챘나 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또 총격 사건이네요. 우리 동네 근처에서. 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또라고요? 자주 있는 일인가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시카고니까요. 총기 사고는 일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이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정상? 물론 정상이 아니겠죠.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물론 정상은 아니지만 미국에선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에요. 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다른 세상이라? 정말 그럴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더 구체적으로 한국의 치안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통계, 뉴스 기사, 외국인들의 경험담. 놀랍게도 진아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였고 특히 총기 범죄율은 미국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 한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의료비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의사들의 소송 부담도 훨씬 적었죠. 이래서 여동생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마이크였습니다. 데니얼, 브라이언 소식 들었어? 브라이언은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 있어? 오늘 그 총격 사건. 브라이언이 맞았어. 지금 중환자실이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브라이언은 제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대학 이후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소중한 친구였죠.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에 있었던 거래. 이웃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강도 총에 맞았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저 생필품을 사러 갔다가 이 미친 나라의 총기 폭력에 희생된 것뿐이었습니다.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여동생의 결혼식 초대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된 글자들. 처음으로 여동생의 선택이 단순한 충동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총상은 다행히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의 표정은 공허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봐 무서워. 브라이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마트에 가는 것도 두려울 것 같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조차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동안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갑자기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소피야? 나야, 데니얼. 무슨 일이야? 괜찮아? 브라이언이 총상을 입었어. 지금 병원에 있어. 오, 맙소사.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마트에 갔다가. 웃긴 건 알아? 내가 항상 가는 그 마트야. 그날 내가 갔을 수도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여동생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데니얼, 이게 내가 말하려던 거야.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져 있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불안감이 갑자기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피야, 너 결혼식에 가도 될까? 당연하지. 내가 오면 정말 기쁠 거야. 하지만 부모님은 아직도 안 간다고 하셔. 하지만 나는 가보고 싶어. 여동생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생각이 바뀐 거야? 아직 내 결정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냐. 하지만 한번 보고 싶어. 내가 선택한 그곳이 어떤 곳인지. 고마워. 데니얼, 정말 기뻐.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한 것은 순간적인 결정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적어도 여동생의 새 삶이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한국 방문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소피아의 그 황당한 결정을 지지한다는 거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소피아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적어도 우리 중 한 명은 가야겠지. 소피아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말해줄 사람이. 그 말에 약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여동생의 결정이 실수일까요? 최근에 알게 된 정보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직장에서 진아에게 한국 방문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와, 정말요? 언제 가세요? 다음 달이요. 여동생 결혼식이 있거든요. 진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예요. 특히 처음 가는 미국인들은 거의 다 놀라워해요. 뭐가 그렇게 놀라운데요? 일단 안전함이요. 그리고 편리함.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인터넷은 어디서나 빠르게 연결되고, 음식은 맛있고 건강해요. 물론 단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장점에 더 놀라는 것 같아요. 진아는 제게 몇 가지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 주세요. 같은 것들이요. 한국어의 발음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이고 논리적인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온라인으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여동생의 결혼식이 있는 주에 맞춰 일주일 휴가를 냈죠. 이상하게도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여행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출발 2주 전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21명의 어린이와 교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더 끔찍한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 왜 우리 사회는 이를 막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이들도 자라면서 이런 위험 속에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사건에 대한 분노와 슬픔, 그리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냉소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몇 주 지나면 모두 잊겠지. 그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여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없어.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고, 심지어 경찰도 평소에는 총을 안 가지고 다녀. 학교에서 총기 발사 훈련 같은 건 상상도 못해.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왜 이것이 정상이 되어버린 걸까요? 내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서 자라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출발 전날 마지막으로 브라이언을 병문안 갔습니다. 그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심리적 트라우마는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간다며? 부럽다.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잖아. 잠시라도.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벗어난다. 정말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이 여행이? 집에 돌아와 짐을 마무리하면서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시카고의 풍경,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 하지만 왜인지 처음으로 이곳을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질문의 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구 반대편, 전혀 다른 문화권의 나라에 온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경험하는 지루한 대기 시간 없이 10분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심사관은 짧게 영어로 목적을 물었고, 제가 결혼식 참석이라고 하자 미소와 함께 축하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나오자 여동생과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달려와 저를 꽉 안았습니다. 데니얼, 정말 왔구나. 처음 보는 정우는 생각보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환영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데니얼. 소피아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여행은 어땠나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제가 상상했던 외국 신부를 데려가는 아시아 남자의 스테레오타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있고 친절한 느낌이었죠. 피곤하겠지만 잠시 서울 야경을 보여주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좋아요. 공항에서 나와 처음 맞닥뜨린 한국의 밤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4월 초의 서울은 미국 중서부보다 조금 쌀쌀했지만 공기가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요.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지하철로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거야? 응.
빠르고 편리해. 30분이면 도착해. 공항철도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대중교통보다 깔끔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탑승했습니다. 기차 안은 조용했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참 조용하네.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동생이 웃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다들 조용히 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문화야. 서울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빛나는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미래적인 도시의 모습,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와, 여기가 진짜 서울이야?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정우가 웃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놀랐죠? 완전히요. 뉴욕보다 더 현대적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한국은 전쟁 후 빠르게 재건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새로운 편이에요.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활기차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늦은 시간에도 거리를 걷고 있었고 여성들도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 치안이 정말 좋아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특히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죠. 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해가 지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으니까요. 숙소는 강남이라는 지역의 모던한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빛의 바다. 그 속에서 여동생이 새 삶을 시작한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출근하는 사람들로 거리는 분주했습니다. 모두 세련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려는데 메뉴판이 모두 한글이었습니다.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직원이 친절하게 영어 메뉴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원, 플리즈. 서툰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4,500원입니다. 카페의 테이블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노트북이나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비울 때 가방이나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저기요. 저 사람들 물건 두고 가도 괜찮아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아, 자리 맡아두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괜찮아요. 여기선 보통 그렇게 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에서 제 노트북을 카페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에 다녀오면 100% 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거리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관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총을 휴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계단을 내려가 보았습니다. 지하철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살펴보니 서울 전역이 복잡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시민에게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Excuse me. 지하철이 얼마나 자주 와요? 그는 영어로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러시아어에는 2-3분마다, 보통 시간에는 5-6분마다 옵니다. 늦은 밤에도 10분 간격이고요. 미국의 대중교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여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소피아, 여기 지하철 시스템 정말 대단하다. 그렇지? 처음엔 나도 놀랐어. 차 없이도 서울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카페에 물건 두고 다니는데 아무도 안 훔쳐가더라. 여동생이 웃었습니다. 그게 내가 말했던 거야. 여기선 그런 일상적인 불안감이 없어. 내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경계심이 여기선 필요 없다는 거지. 소피아, 내가 왜 여기 있길 원하는지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 나중에 더 많은 걸 보여줄게.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만나자. 정우가 한국 음식 만들어 줄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막 하루를 보냈을 뿐인데 이미 제 생각에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고 솔직히 많은 면에서 미국보다 더 발전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총에 맞을까봐 또는 강도를 당할까봐 늘 경계하며 살아온 제게 이런 일상적 불안이 없는 사회는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산다면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내 아이들이 이런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여행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여동생과 정우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서울 서쪽의 마포구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여전히 낯선 도시의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놀라움이 또 한 번 밀려왔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아파트 단지였는데 마치 리조트처럼 잘 꾸며진 조경과 놀이터, 벤치가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경비원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었고 출입을 위해서는 카드키가 필요했습니다. 여기가 너희 집이야?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응. 정우가 몇 년 전에 구입한 집이야.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인기 있는 주거 형태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동생이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열쇠가 없네? 여기선 대부분 디지털 도어락을 써. 열쇠를 잃어버릴 걱정이 없어서 편리해. 안으로 들어서자 정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뒤로 정갈하게 꾸며진 거실이 보였습니다. 미니멀하면서도 모던한 인테리어였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멋진 집이네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들어와서 편하게 쉬세요. 저녁 거의 준비됐어요. 부엌에서는 이미 여러 종류의 음식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작은 그릇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각각 다른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식 식사법이에요. 반찬이라고 하는 작은 요리들을 여러 개 같이 먹어요.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불고기, 김치, 된장찌개, 각종 나물, 처음 접하는 맛이었지만 신선하고 건강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우, 요리 정말 잘하네요. 감탄했습니다. 사실 한국 남자들이 다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여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특별해요. 식사 중에 정우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연수를 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는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익혔다고 했습니다. 소피아와는 어떻게 만났어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정우는 여동생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방문 교수로 있을 때 만났어요. 소피아는 당시 실습 중이었고 제가 진행하는 수술을 참관했죠. 그녀의 열정과 지식에 감명받았어요. 여동생이 이어받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학문적인 대화로 시작했어.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정우의 인간성과 가치관에 끌렸어. 두 사람의 눈빛을 보니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오해했던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소피아, 넌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의사로 일하고 있어? 아직 한국 의사 면허를 준비 중이야? 그동안은 국제 환자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어. 내일 내가 일하는 병원에 데려갈게. 보면 놀랄 거야. 다음날 아침, 여동생을 따라 그녀가 일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대형 병원이었는데 외관부터 호텔 같았습니다. 여기가 병원이야? 로비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응. 한국의 대형 병원들은 시설이 정말 좋아. 특히 이곳은 외국인 환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더 그래. 로비는 넓고 깨끗했으며 접수 데스크에는 여러 언어로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기 시간 없이 빠르게 처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동생은 저를 그녀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동생은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통역과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치료를 받으러 와. 특히 중동이나 러시아, 동남아시아에서 미국보다 의료비가 훨씬 저렴하면서도 의료 수준은 비슷하거나 더 좋은 분야도 있거든. 점심시간에 여동생은 저를 병원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의 음식은 일반 식당 못지않게 맛있고 건강했습니다. 이게 병원 음식이라고? 미국이었으면 플라스틱 맛 나는 샌드위치나 먹었을 텐데. 여동생이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통한 치유도 중요하게 생각해. 병원 음식이라도 영양가 있고 맛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식사 후 여동생은 저를 병원 내부를 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한 의료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진료받으면 얼마나 들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감기 같은 간단한 진료면 약값 포함해서 2, 3만 원 정도? 미국 돈으로 2, 30달러 정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해. 믿기 힘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진료만 받아도 보험 없이는 몇백 달러가 훌쩍 넘어가는데 말이죠.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그래. 모든 국민이 가입되어 있고 의료비의 큰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해줘. 그럼 의사들 수입은 어떻게 돼? 미국보다는 적지.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편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료 소송 걱정이 적다는 거야.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항상 소송 위험에 시달리잖아. 여동생의 말을 듣고 있자니 그녀가 왜 여기서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를 실제로 치료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 미국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여동생과 함께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지하철은 퇴근 시간이라 붐볐지만 사람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조용히 대화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히 위협적인 상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피야, 솔직히 물어볼게. 여기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야? 여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안전함, 편리함,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한다는 느낌? 물론 완벽한 나라는 없어. 경쟁이 치열하고 집값이 비싸고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힘들 때도 있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삶의 질이 높아. 특히 내가 의사로서 환자들을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이곳이 더 적합한 환경이라고 생각해.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동생의 선택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깊은 고민과 가치관에 기반한 것임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미국의 삶과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삶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상이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 총기 폭력에 대한 두려움, 의료비에 대한 걱정, 공공장소에서의 경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학교 총기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면 처음으로 제 미국에서의 삶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체류 셋째 날, 저는 혼자서 서울을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동생은 병원에서 일해야 했고 정우는 수술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광객의 시각이 아닌 좀 더 현지인처럼 도시를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호텔을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제는 지하철 노선도를 읽는 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목적지는 명동이라는 쇼핑 지역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오자 활기찬 거리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명동은 서울의 심장부였습니다. 수많은 상점과 레스토랑, 길거리 음식 가판대가 즐비했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보였는데 그들 역시 이 활기찬 분위기를 즐기는 듯했습니다. 길거리 음식에 이끌려 떡볶이라는 매운 떡 요리를 시도해봤습니다. 처음엔 그 맵기에 놀랐지만 곧 중독성 있는 맛에 반해버렸습니다.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비싼 명품 가방이나 스마트폰을 들고 말이죠. 저기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떡볶이를 파는 아주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네? 영어가 서툴러 보이셨지만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기 여자들이 비싼 가방 들고 혼자 다녀도 괜찮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아주머니는 제 질문을 이해하셨는지 웃으셨습니다. 한국 안전해요. 걱정 없어요. 영어를 더 잘하는 젊은 손님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소매치기나 강도 같은 범죄가 아주 드물어요. 밤에도 여성들이 혼자 다니는 게 일반적이에요. 놀라웠지만 실제로 보니 그랬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비상벨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CCTV도 많았습니다. 주변은 밝고 깨끗했으며 경찰관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한 작은 식당에 들어가 메뉴를 살펴보는데 주문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터치스크린으로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마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언어 장벽 없이 주문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살펴보니 또 다시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노트북, 지갑,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둔 채 화장실에 가거나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물건 그대로 두고 가도 안전한가요? 그녀는 영어로 유창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요. 물건 도난이 거의 없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물론 100% 안전하진 않지만 대체로 괜찮아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미국에 유학 다녀왔는데 맞아요. 처음엔 저도 적응이 안 됐어요. 항상 가방을 들고 다녀야 했거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는 시애틀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생활에 대한 그녀의 인상을 물었더니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을 꼽았습니다. 밤에 혼자 걷는 게 무서웠어요. 기숙사 문을 항상 잠그고 이어폰을 끼고 다니지 않고 한국에선 생각지도 않는 것들을 계속 신경 써야 했죠.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제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경계심이 사실은 미국 사회의 특수한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청계천이라는 도심 속 개울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과거 고가도로 밑을 흐르던 하수도를 복원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든 곳이라고 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평화로운 공간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지만 거리는 오히려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식당과 상점들의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퇴근 후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발걸음을 이끌어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종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오니 이미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 시간에 낯선 지역을 혼자 걷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거리가 여전히 밝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더 걷다 보니 어느새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은 여전히 운행 중이었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과 노인들도 자유롭게 거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문득 시간이 늦었다는 생각에 호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지하철역을 찾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패닉에 빠졌을 텐데 이상하게도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지구대가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cuse me. I am lost. Can you help me? 당직 경찰관은 친절하게 제 호텔 위치를 확인해 주었고 심지어 지하철역까지 같이 걸어가 주었습니다. 총을 소지하지 않은 경찰관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외국인을 개인적으로 에스코트해주는 상황이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한 것 같아요.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폭력 범죄는 드문 편이에요. 특히 총기 범죄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미국에선 항상 경계해야 해서. 그는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미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엔 믿기 어려워하다가 나중엔 너무 편안해서 돌아가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경험한 서울의 안전함과 편리함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정상이라고 여기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밤 12시가 넘었음에도 서울은 여전히 활기차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문득 여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11시까지 혼자 돌아다녔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어. 이런 느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다. 여동생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매일 밤 두려움 없이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야.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여동생의 선택이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로의 이주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의 질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안전함을 매일 느낄 수 있다면 내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 그리고 내 아이들의 삶은? 다음날 아침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마도 전날 처음 먹어본 다양한 한국 음식들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호텔 프론트에 전화해 근처 병원을 물었습니다. 다행히도 호텔에서 5분 거리에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센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통증이 계속되자 결국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응급실 방문은 보험이 없는 경우 재정적 재앙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검사만 해도 수천 달러의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립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대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외국인 환자는 보험이 없으니 비용이 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속으로는 몇천 달러일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접수부터 진료실 입장까지 불과 1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응급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이죠. 의사는 40대 남성으로 유창한 영어로 제 증상을 물었습니다. 간단한 진찰 후 그는 위내시경 검사를 권했습니다. 위내시경요? 지금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요. 급성 위염이 의심되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내시경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위내시경 예약을 하려면 몇 주에서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즉시 가능하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외국인 환자 기준으로 약 40만 원 정도요. 미국 돈으로 대략 350달러 정도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위내시경은 보험 없이는 최소 2,000달러에서 많게는 5,000달러까지 하는데 여기서는 350달러라니. 30분 후 저는 이미 검사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제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가벼운 진정제를 맞고 검사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검사 후 회복실에서 잠시 쉬다가 의사가 결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급성 위염입니다. 아마도 식습관의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인 것 같네요.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약을 드릴 테니 3일 정도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그는 제게 위내시경 사진들을 보여주며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 환자에게 설명해주는 경우가 드문데 이런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결제를 위해 카운터로 갔습니다. 총 비용은 진료비, 검사비, 약값을 모두 포함해 45만 원, 약 380달러였습니다. 미국에서였다면 최소 3,000달러는 넘었을 금액이었죠.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여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소피야, 믿을 수 없어. 방금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왔는데 모든 게 너무 효율적이고 저렴했어.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여기 의료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 특히 예방의학과 조기 진단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작은 문제도 빨리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의사들 수입은 어떻게 돼? 이렇게 저렴한데? 물론 미국보다는 적지.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편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의료 소송 위험이 훨씬 적다는 거야.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소송 위험 때문에 방어적인 의료를 실천할 수밖에 없잖아. 여기선 그런 부담이 덜해. 약을 먹고 쉬다 보니 오후가 되었습니다. 기분이 한결 나아져서 호텔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노인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져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노인들도 의료 혜택을 잘 받나요? 네. 65세 이상은 더 많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요. 기본 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필수 의료는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있어도 많은 노인들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현실과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녁에 여동생과 정우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제 상태를 걱정한 정우가 직접 소화에 좋은 요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식사 중에 오늘 병원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우, 한국 의료 시스템이 미국보다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단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핵심이에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고용주와 정부가 비용을 분담해요. 그래서 환자 개인의 부담이 적죠. 또 다른 이유는 의료 서비스의 표준화예요. 대부분의 의료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기 때문에 병원들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했어요. 그럼 단점은 없나요? 물론 있죠. 의사들의 근무 환경이 힘들 때가 많아요.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봐야 하니까요. 또 일부 최첨단 치료나 약물은 보험 적용이 안 되기도 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의료 접근성과 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동생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보험회사와 싸우는데 많은 시간을 쓰잖아.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보다 서류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경우도 많고 여기선 그런 스트레스가 훨씬 적어. 의사가 정말 의사로서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야. 대화를 나누면서 의료에 대한 두 나라의 철학적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가 주로 비즈니스로 취급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더 공공 서비스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여동생이 문득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을 텐데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여기서 경험한 것들이 내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어. 여동생과 정우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했지만 급하게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경험한 의료 시스템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프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얼마나 비용이 들까? 인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 없이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몸소 느꼈습니다. 창문 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사라질까? 내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란다면, 그리고 처음으로 여기서 사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은 여동생의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오전 일정이 없어서 호텔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많은 현지인들도 조깅이나 태극권 같은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였습니다. 데니얼,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함께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요. 네, 좋아요. 소피아는요? 소피아는 친구들과 결혼식 최종 준비를 하느라 바빠요. 우리 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좋을 것 같아서요. 솔직히 조금 긴장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와 단둘이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정우는 평소의 의사 모습과 달리 캐주얼한 청바지와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학동역 근처에 좋은 한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먹을까요?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실에 안내되었고 바닥에 앉아 낮은 테이블에서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식 좌식 문화에 적응되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편해요. 처음엔 다리가 아플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괜찮네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정우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데니얼, 오늘 만나자고 한 건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요. 우리 가족이 될 텐데 서로를 더 이해했으면 해서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처음엔 소피아의 결정에 화가 났었어요. 그리고 정우 씨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요. 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제가 미국인이었어도 같은 반응이었을 거예요. 낯선 외국인이 갑자기 나타나 가족을 데려간다고 하면 누구나 의심스러울 테니까요. 정우의 솔직함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우 씨는 왜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요?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면 훨씬 수입이 좋을 텐데.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 선택에 대해 많이 고민했어요. 실제로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정규직 제안도 받았거든요. 하지만 미국에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음식이 나왔고 정우는 각 요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각종 나물과 김치 등 풍성한 식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점이 불편했어요? 음식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불편함보다는 가치관의 차이였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즈니스맨이어야 해요. 항상 법적 소송 가능성을 걱정하고 보험회사와 협상하고 그런 환경이 저와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상적인 안전 문제도 컸죠. 밤에 병원 주차장에서 차로 걸어갈 때마다 등 뒤가 불안했어요. 한국에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죠. 또 하나는 공동체 의식의 차이예요.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건 좋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라고 느꼈어요. 정우의 말에 깊이 공감되었습니다. 저도 미국 사회의 그런 측면의 불편함을 느껴왔지만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은 경쟁이 너무 심해요. 교육, 취업, 승진, 모든 면에서 치열하죠. 또 위계 질서가 강해서 외국인에겐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워라밸도 미국보다 못한 편이고요. 그런데도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요. 전체적인 삶의 질을 생각했을 때 저에겐 한국이 더 맞았어요.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차가 없어도 불편함이 없고 의료 접근성이 좋아서 아플 때 걱정이 적어요. 무엇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제가 생각하는 가정을 꾸리기에 더 좋은 환경이었어요.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문화적 차이와 각 사회의 장단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우는 미국에서 생활하며 느꼈던 문화 충격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점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소피아는 어떻게 설득했어요? 의대 거의 다 나온 상태에서 그만두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득이라기보다는 솔직한 대화였어요. 소피아가 응급실에서 총기 피해자들을 치료하며 느끼는 좌절감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환자를 치료해도 그 사람이 또다시 위험한 환경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대요. 맞아요. 소피아가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도 했어요. 제가 소피아에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사회 안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직접 방문해서 경험해보라고 제안했어요. 그녀가 한국에 와서 2주 동안 머물렀는데 그 경험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소피아가 한국어를 못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의사로 일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국제 클리닉에서 시작할 계획이에요. 외국인 환자를 주로 보는 곳이죠. 동시에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워서 2, 3년 안에 한국 의사 면허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소피아는 언어 감각이 뛰어나서 빠르게 배우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정우가 여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여동생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4월의 한강은 벚꽃이 만개해 아름다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다양해요. 등산이 인기 있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해요. 요즘은 캠핑이나 여행도 많이 하고요. 물론 워라밸이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 개선되고 있어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데니얼, 혹시 한국에서 살아볼 생각은 없으세요? 아이들을 데리고요. 그 질문에 놀랐습니다. 저요? 아니, 글쎄요. 생각해본 적 없어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소피아가 가끔 당신도 여기서 살면 좋겠다고 말하거든요. 미국에서의 생활이 당신에게도 스트레스가 많다고요. 특히 아이들 교육에 관한 부분에서요. 정우의 말에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사실 시카고에서의 제 삶은 끊임없는 경계와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에 주차장에서 차까지 걸어가는 짧은 거리도 항상 주변을 살피며 걸어야 했고
뉴스에서 들려오는 총기 사고 소식에 무감각해질 정도로 일상이 되어버린 폭력,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총기 난사 대비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이번 여행이 제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여기서의 생활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특히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외국에서 살아보는 건 쉽지 않아요.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향수병, 많은 도전이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선택하는 건 인생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요. 언어가 가장 큰 걱정이에요. 한국어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배우기 쉬울 수 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한국 회사들도 국제화되고 있어서 영어를 쓰는 직장도 많아요. 아이들은 더 빨리 적응할 거고요. 대화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정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 산다는 것,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생각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제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진정으로 행복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에서 들려오는 총기 사고 소식, 아플 때 병원비 걱정부터 해야 하는 현실, 밤에 혼자 걷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삶, 그리고 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게 될 학교 총격 훈련의 트라우마와 마약 문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피야, 오늘 정우랑 대화 많이 했어. 어땠어? 서로 더 알게 됐길 바라. 응, 솔직히 말하면 내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 정우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여동생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그 말을 들으니 너무 기뻐. 내가 가장 걱정했던 건 가족들이 내 결정을 이해해주지 못할까 하는 거였거든. 소피야, 한 가지 물어볼게. 정말 여기서 살고 싶어? 응, 확실해. 이미 몇 달 동안 여기 있었는데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야.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훨씬 높다고 느껴. 나도 비슷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전화기 너머로 여동생의 놀라움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데니얼,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여기서의 경험이 내 시각을 많이 바꿔놓았어.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어. 이해해.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모든 게 달라 보이더라고. 대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여동생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선택을 완전히 존중하게 되었고 오히려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놀랍게도 나도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내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면 얼마나 더 안전하고 행복할까? 였습니다. 여동생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외곽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예식장에서 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오지 않으셨지만 정우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식은 한국과 서양의 전통이 혼합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서양식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이후 한국 전통 홀레복인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정우의 부모님은 저를 특별히 신경 써주셨고 제가 불편함 없이 식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당신 오빠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부모님이 못 오셔서 소피아가 많이 서운해했거든요. 정우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소피아가 정말 행복해 보여서 기뻐요. 결혼식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시차 적응이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아 낮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2시간 정도 잠들었다가 휴대폰 알림음에 깼습니다. 여러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첫 번째 문자를 열어보았습니다. 데니얼, 뉴스 봤어? 시카고 남부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있었어. 우리 동네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다른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너 거기 있어서 다행이야. 브라이언이 또 총에 맞았어. 이번엔 심각해. 데니얼, 빨리 전화해. 긴급 상황이야. 공포에 질려 미국 뉴스 사이트를 열어보았습니다. 큰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카고 남부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 5명 사망, 12명 부상. 기사를 읽어내려가는데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희생자 명단에 제가 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마이크. 제 고등학교 친구이자 대학 룸메이트였던 사람입니다. 안 돼. 이럴 수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급하게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두 분 다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데니얼, 너무 끔찍한 일이 있었어. 너희 친구 마이크가, 그리고 브라이언은 중환자실에 있어. 상태가 매우 위중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하필 그 쇼핑몰에 토요일 오후라 사람이 많았나 봐. 총격범이 무차별적으로 발포했대. 경찰이 제압하기 전에 이미 많은 피해가. 통화를 마치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제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함께 지내며 많은 추억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한 달도 안 되어 두 번째 총상을 입다니 이번에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했습니다. 분노, 슬픔,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걱정, 만약 내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여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피야, 마이크가 죽었어. 뭐? 무슨 일이야? 흐느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동생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마이크는 여동생도 잘 아는 친구였으니까요. 오, 세상에, 정말 끔찍하네. 당장 갈게. 어디야? 30분 후, 여동생과 정우가 제 호텔 방에 도착했습니다. 결혼식 날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저를 걱정해 달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마이크는 그냥 쇼핑하러 갔던 거야. 그게 죽음의 원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정우가 물을 가져다 주었고 여동생은 제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너무 끔찍해. 정말 미안해. 데니얼.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저 슬픔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왜 아무도 막지 않는 거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총기 문화와 법이 깊게 자리 잡은 사회를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럼 그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한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내 아이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될 때까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동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 거야. 변화를 기다리는 대신 이미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 곳을 선택한 거지. 갑자기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동생의 선택은 단순한 감정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의 삶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나 장례식에 가야 해. 중얼거렸습니다. 물론이야. 언제 가고 싶어?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내일이라도 가능할까? 정우가 노트북을 열고 항공편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후 인천발 시카고행 비행기가 있네요. 예약해 드릴게요. 비행기 티켓이 예약되고 저는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크나큰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야. 계속해서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은 어떻게? 벌써 학교에서 총기 난사 대비 훈련을 받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 여동생과 정우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뭔가 말하고 싶은 듯했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듯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결혼식 날 분위기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식사 후 여동생과 정우가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으로 브라이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고 의사들은 48시간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정우가 돌아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 질문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돌아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지금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이제는 길을 걸을 때마다 주변을 더 경계하게 될 것 같아요. 쇼핑몰에 갈 때도, 영화관에 갈 때도 항상 비상구를 확인하고 총소리가 들리면 어디로 도망칠지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지 매일 불안할 것 같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다른 나라로 떠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건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여동생이 돌아와 우리의 대화를 눈치챘는지 말했습니다. 데니얼, 지금은 너무 감정적인 상태야. 일단 장례식에 다녀와서 마음의 정리가 되면 그때 천천히 생각해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동생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감정적인 상태였고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늦은 시간임에도 서울의 거리는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거리를 걷고 있었고 밝은 조명과 경찰들의 순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마이크가 죽지 않았을 거야. 브라이언도 2번이나 총에 맞지 않았을 거고 내 아이들이 학교에서 총기 난사 대피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될 거야. 그 생각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제 마음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국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여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조용하고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데니얼,
비행기 시간 전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야. 여동생은 제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많이 생각했어. 마이크 얘기 듣고 난 후에 나도 아마 지금이 솔직한 대화를 나눌 적기인 것 같아.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여동생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의대 3학년 때였어. 응급실 실습 중이었는데 한밤중에 총상 환자가 실려왔어. 17살 소년이었지. 순수한 어린 아이였으니까 특히 더 기억에 남아. 여동생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친구 집에서 게임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거지. 갱단의 총격전에 휘말린 거야. 우리가 있는 힘껏 그 아이를 살리려 했어. 3시간 동안 수술실에서 싸웠지만 결국 실패했어. 그날 밤 그 아이 어머니의 비명 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던 걸 잊을 수가 없어. 여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케이스를 수없이 봤어. 총상 환자, 칼부림 피해자. 매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치료하는 것뿐이었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어. 그러다 정우를 만났어. 그와 얘기하면서 알게 됐지. 이런 일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다른 나라, 다른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공포 없이 살아간다는 걸. 여동생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 밤 11시에 혼자 산책하다가 찍은 거야.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됐을 때였지.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 아, 이런 자유가 있구나 하고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불안과 공포가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 여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선택이 얼마나 깊은 고민과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로서의 꿈은? 의대를 거의 다 마쳤잖아. 내 꿈은 의사가 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었어. 여기서도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물론 쉽지 않을 거야. 언어를 배우고 새 시험을 준비하고. 하지만 가치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국 의료 시스템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어. 환자보다 보험사와 싸우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의사들, 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환자들,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어. 갑자기 여동생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데니얼, 내가 너희 모두를 버리고 떠난 것 같아 미안해. 특히 어제처럼 끔찍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옆에 없어서. 아니야. 이제 완전히 이해해. 내가 틀리지 않았어. 솔직히 나도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여동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어떤 생각?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여기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어. 밤에 걷는 것이 두렵지 않은 느낌. 노트북을 카페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도 되는 안도감. 이런 게 정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불안과 공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혀. 브라이언은 어떻게 됐어? 상태가 어때? 아직 중환자실이야. 예후는? 좋지 않대.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둘 다 브라이언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크의 장례식에 가서 우리 친구들과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해. 하지만 그 후에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여동생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 일단 가서 마음의 정리를 해. 그리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봐.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항상 내 편이 될게. 내 조카들을 위해서라도. 그때 정우가 노크 후방에 들어왔습니다. 준비됐나요? 공항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차로 이동하는 동안 세 사람은 조용히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고 제 마음은 이미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여동생과 정우는 저를 출국장 입구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연락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여동생이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정우도 진심 어린 악수를 건넸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브라이언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출국장으로 들어서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여동생과 정우가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고 마치 서울의 화창한 날씨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창가에 앉아 서울의 마지막 풍경을 담아두려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거대한 도시. 이제는 제게 단순한 외국 도시가 아닌 무언가 더 의미 있는 곳이 되어버린 곳.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며 문득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이크의 죽음을 슬퍼하고 브라이언의 회복을 기도하면서도 저는 이미 다른 가능성을 향해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내내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서울의 안전함, 효율적인 대중교통, 저렴하면서도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에서 느꼈던 자유로움, 이 모든 것이 제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미국에서의 삶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의 미래, 그들이 총기 폭력과 마약의 위험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시카고에 도착하자마자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경비원들이 총을 차고 있었고, 뉴스 화면에는 또 다른 총기 사고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느꼈던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시카고의 풍경이 이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익숙한 고향의 모습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불안과 위험의 징후로 느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 창문에 설치된 철창, 밤의 텅 빈 거리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미래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선물 가져왔어요? 딸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선물도 가져왔고 너희에게 들려줄 이야기도 많단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저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큰 도전이 될 테니까요. 다음 날은 마이크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슬픔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마이크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셨습니다. 데니얼, 와줘서 고마워. 마이크가 널 정말 좋아했어.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그녀를 안아드렸습니다. 장례식 내내 두조리한 죽음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28살의 젊은 청년이 그저 쇼핑을 하러 갔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후 브라이언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고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지친 표정으로 병원 복도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총상을 입다니 이게 말이 되니? 브라이언의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 여기선 더 이상 안전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의 결정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거기서는 밤에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대요. 그리고 학교에서 총기 훈련도 없대. 정말요? 우리도 거기 가볼 수 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제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얘들아, 아빠가 생각 중이야. 아이들을 재운 후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피야, 결정했어. 우리 가족 모두 한국으로 갈 거야. 전화기 너머로 여동생의 기쁨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진지한 거지? 응. 마이크의 장례식에 다녀오고 브라이언을 병원에서 보고 나니 더 이상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건 삶이 아니야. 특히 아이들에게는. 이해해. 나도 그랬으니까 어떻게 준비할 거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직장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알아봐야 하고 정우가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있잖아.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 대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카고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어 한 문장으로 시작된 여동생의 여정이 이제 내 가족의 삶도 바꾸게 되다니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이주 결정 후 3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과 정우의 도움으로 먼저 가족 비자로 한국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취업 기회를 탐색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는 아직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격 근무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습니다. 운 좋게도 저희 회사는 삼성전자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 중이었고 한국에 직원이 있으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브라이언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를 방문했을 때 제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고? 과감한데? 브라이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여기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여동생을 이해하게 됐어. 브라이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이사 생각 중이야. 부모님이 콜로라도로 이사하자고 하시는데 거기가 좀 더 안전하대. 다들 떠나는구나. 어쩔 수 없지. 여기서 계속 총에 맞을 순 없잖아. 브라이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도시를 떠나는 것은 아쉽지만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새로운 모험에 열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요? 딸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처음에는 언어가 다르니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언어를 빨리 배우거든. 곧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될 거야. 학교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국제학교에 다니게 될 거야. 그곳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하거든. 그리고 천천히 한국어도 배우면서 적응해 나가는 거지. 아이들이 궁금한 점들을 계속 물어봤고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해 주려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상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한국 이주 계획을 말하고 원격 근무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사실 내가 한국에 있으면 삼성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상사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서울에 지사를 열 계획도 있었거든. 내가 그곳에서 우리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이주가 경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정말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니야.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한 달 정도 시간을 줘. 본사와 상의해볼게. 기대 이상의 결과였습니다. 일자리 걱정 없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면 가장 큰 장애물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여동생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피야, 회사에서 원격 근무 가능성이 있대. 심지어 서울지사 설립도 고려 중이래. 와, 정말 좋은 소식이네.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고 있어. 그래도 언어는 걱정돼. 한국어가 정말 어려워. 걱정 마. 여기 와서 집중적으로 배우면 생각보다 빨리 늘 거야. 정우가 아는 좋은 어학원도 있고.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지? 서울에 좋은 국제학교들이 많아. 정우가 이미 몇 곳 알아봤어. 그리고 입학 가능성도 높다고 하더라. 대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그 주말 저는 국제 이주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비자, 세금, 주거 등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 후 질문 시간에 저는 한국 이주에 관해 물었고 강사는 한국의 외국인 커뮤니티와 지원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국제적인 도시라 영어로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메모하고 필요한 서류들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오늘 배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아빠가 여러 가지를 알아봤어. 처음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잘 될 거야. 우리가 한국어를 배워야 해요? 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아빠보다 훨씬 빨리 배울 수 있을 거야. 사실 이미 몇 가지 한국어 앱을 다운로드했는데 같이 공부해볼래?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동의했고 우리는 함께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음은 저보다 훨씬 자연스러웠고 곧 서로 한국어로 장난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벌써 한국어에 흥미를 보이고 있어. 나보다 훨씬 빨리 배울 것 같아. 여동생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적응력이 대단해. 정우가 너무 좋아해. 조카들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3주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생의 변화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살 권리, 이것이 사치가 되어서는 안 돼. 내 아이들은 총성 없는 삶을 살 자격이 있어.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 이주를 결정한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원격 근무 요청을 승인했고 서울지사 설립에 제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확정적인 답변도 받았습니다. 당분간 미국 급여를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족 비자도 무사히 승인되었고 7월 출국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집은 1년 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 한국 생활이 맞지 않을 경우 돌아올 수 있는 안전망이 있었습니다. 출국 한 달 전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시내로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카고의 명소들을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밀레니엄 파크, 네이비 피어, 미시간 호수,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기가 그리울 거야. 미시간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하지만 한국에도 예쁜 곳이 많죠? 딸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한강이라는 큰 강도 있고 아름다운 산들도 많아. 그리고 너희가 좋아할 만한 놀이공원도 있지. 거기 가면 새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요? 아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금방 적응할 거야. 국제학교에는 너희처럼 외국에서 온 아이들도 많을 거고. 아이들은 긴장과 기대가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새로운 모험이 될 거야. 우리 함께 할 거니까 무섭지 않을 거야. 다음 날 브라이언과 다른 친구들이 우리 집에 모여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이제 거의 회복되었고 그의 가족도 콜로라도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넌 정말 용감하다. 브라이언이 맥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이들까지 데리고 낯선 나라로 가는 거야. 너도 새로운 시작을 하잖아. 콜로라도로 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 그래도 적어도 언어는 같아. 내가 한국어로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예요?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진짜 연습했구나. 제니가 감탄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 아이들과 함께, 물론 아직 초보 수준이지만 기본적인 인사와 필수 표현은 할 수 있어. 친구들과 헤어지는 건 분명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마이크가 없는 자리는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들 꼭 연락하자. 그리고 한국에 놀러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한국 소주 맛있다며? 우리도 마셔보고 싶어.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 여동생과 정우가 영상통화로 서울에서의 숙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가족이 도착하면 처음 한 달 동안 정착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임시 아파트를 구해두었습니다. 여기 주변에 좋은 한국어 학원이 있어. 너희 둘 다 등록할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한 수업도 있어.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도착하면 회사에 가서 한국 지사 설립 관련해서도 논의해야 해. 걱정 마. 우리가 다 도와줄게. 정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침내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짐은 이미 다 쌌고 필요한 서류들도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괜찮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빠.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설레요. 딸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아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때로 어른보다 더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시카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기내 엔터테인먼트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안녕, 시카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했지만 흥분된 표정이었습니다. 출국장을 나서니 여동생과 정우가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니얼, 드디어 왔구나. 여동생이 달려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이것이 내 조카들이구나. 정우가 아이들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여기 선물이 있어요. 정우는 아이들에게 한국 전통 인형과 과자를 선물했고 아이들은 기쁜 표정으로 받았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아이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와, 빌딩들이 정말 높아요. 아들이 감탄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한강이야. 여동생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거기서 자전거도 탈 수 있어. 임시 아파트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흥분해서 방 곳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새로운 공간을 탐험하는 그들의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시작이구나. 여동생이 내 옆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응, 여기서 시작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해낼 거야.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우가 준비한 한국 음식들로 가득 찬 테이블에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딸이 김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김치라고 해.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지. 조금 맵지만 맛있어. 여동생이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음식들을 맛보기 시작했고 곧 불고기와 잡채 같은 음식들에 열광했습니다. 아들은 심지어 김치도 맵지만 맛있다며 더 달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잠든 후 여동생과 정우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부터 정말 바쁠 거야.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외국인 등록, 은행 계좌 개설, 학교 방문,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정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미래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이제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될 곳. 비록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곳에서 우리 가족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여동생의 한마디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우리 가족 모두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그 생각과 함께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도전과 발견의 날이 될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족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때로는 익숙한 것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결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인생 역전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